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아버지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이 엄마에게 너는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내가 만약 너를 못 보고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를 떠나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니 너는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너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또 행복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71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슴 아픈 편지를 작성해 놓은 김영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고 따뜻한 위로나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을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70대 할머니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사연의 대부분은 저와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 정리가 되었고 아들을 위해 마지막 편지도 남겼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이제는 내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게 됐어요. 저는 올해 71세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쭉 이곳에서 살았죠.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오랫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다가 30 늦은 나이에 아들 원호를 낳았어요. 지금은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애도 못 낳는다며 시어머니 구박을 대단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모진 말들을 다 듣고 있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을 낳고는 어느 정도 길을 펴고 살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었어요.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저는 제가 입는 것, 먹는 것 아껴가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도 정말 성실한 성격이라 열심히 일하면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되었죠. 그렇게 살았다면 큰 굴곡 없이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인생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차 사고였어요. 남편은 새벽 일찍 일하러 집을 나섰는데 차에 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였는데 그 당시에는 근처에 카메라도 없어서 범인은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이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저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나만 두고 우리 아들만 두고 가버렸어요? 흐느끼고 있는 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쓰러져 울기만 하면 아들은 누가 키워? 눈 딱 감고 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야. 같은 일을 겪었던 그분의 말에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종종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울 시간도 없었네요. 정말 그분의 말대로 눈 딱 감고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파출부 일도 했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봤어요.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뭐든지 했죠. 남들은 놀라겠지만 그렇게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의사로 키웠답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아들이 공부를 잘한 덕이긴 하죠.
하지만 아들을 끝까지 공부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어요. 동네에서는 잔치 비슷한 것도 열렸죠. 개천에서 용났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땐 한없이 잘 풀리는 법이잖아요. 남편이 죽고 받았던 보험금으로 허름한 빌라를 하나 샀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게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돈을 꽤 벌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의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하게 됐는데 가게가 대박이 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됐네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죠. 가게는 돈이 잘 됐고 아들도 의사였으니 앞으로는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아 보였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네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애 엄마 혼자 보려니까 힘든가 봐요. 시장 일 끝나면 저녁에 좀 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일을 마치면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도 걱정됐고 아들도 보고 싶었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그랬죠.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 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며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같이 살자는 아들의 말에 선뜻 그러자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죠. 그냥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할게. 서로 불편하잖아. 아들은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두기 좀 그래서 언젠가는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참에 그냥 들어오세요. 그 말에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며느리였죠. 아들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아가 불편해. 어떻게 늙은이를 모시고 살아? 엄마가 애 봐주는데요. 애 엄마가 더 좋아하던데요. 정말이냐? 며느리도 찬성했다는 말에 저는 놀랐죠. 요즘 며느리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때쯤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원을 할 때 돈을 보탤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집을 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랑 저희랑 합칠 거면 그게 차라리 낫죠. 이제 같은 살림이니까.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마침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얻는 돈이 상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손자를 봐주러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아들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아들은 병원을 차렸어요. 아들 집에서 사는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옛날에 아들 키울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생각을 한다면 임금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아들이 차린 병원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워낙 같은 지역에 새로운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고 경제도 안 좋아서 매달 구멍이 생겼죠. 엄마, 좀 메꿔야 하는 돈이 있어요. 그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병원 규모가 커서 매달 적자가 나는 게 상당했어요. 그걸 아들이 계속 대출을 받아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죠. 이미 몇 번이나 빌려주기도 했고요. 물론 말이 빌려주는 거지 받을 생각도 갚을 생각도 없는 금전거래였죠. 얼마나 필요해?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4억 좀 융통할 수 있으세요?
집은 팔았지만 그동안 장사해서 모아둔 돈도 꽤 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주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택도 없었고 대출을 받거나 가게를 팔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병원 망하면 저도 망하고 엄마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왜 필요해요? 아들이 말하는 돈을 주면 제가 가진 걸 모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아들이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여도 이렇게 병원이 잘 안 되면 망하는 건 다른 사업과 똑같잖아요. 젊어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봐와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짱짱해야 아들이 망해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아들은 제가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돈 아까워서 그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되면 도와주셔야죠. 이미 대출은 다 끌어다 써서 엄마밖에 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 정말 힘들게 의사 됐고 옛날에 그런 가난뱅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 가족 다 깡통 차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가게를 정리해서 아들에게 모두 줬습니다. 아들 말대로 이렇게 무한정 깨진 독에 물만 부을 수는 없을 노릇이었으니까요. 자, 여기 4억이다. 그 돈을 받고 아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줄 줄은 몰랐나 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때서야 아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이미 결심을 마쳤고 돈도 마련해서 가져왔으니 물을 수는 없었죠. 그래. 나 죽을 때 이 돈 다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장사도 더는 못해서 다 정리했다. 감사해요. 병원 잘 되면 엄마도 더는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엄마도 집에서 좀 쉬세요. 애만 보시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래, 알았다. 엄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엄마는 제가 모시니까 엄마는 앞으로 편히 사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아들이 고마웠어요. 돈 버느라 바빴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늙은이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병원 규모를 줄여서 좀 더 좋은 위치에 다시 차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명줄은 아들이 쥐게 되었죠. 이제 노후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들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병원은 다시 잘 됐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으니 정말 하늘이 도왔죠. 그 이후로 저는 잘 지냈어요.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게 된 게 크게 달라진 점이었죠.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저는 딱히 돈도 쓸 데가 없어서 용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돌보고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손자가 어릴 때 얘기였고 손자가 크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손자는 훌쩍 커버려서 대학에 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죠. 예고도 없이 왔네요.
그 불행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밥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고 있냐고 묻는 며느리가 황당했어요. 뭐 하긴? 밥 차리잖니. 그러니까 며느리 표정이 아주 우스꽝스러워졌죠. 귀신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머니, 좀 전에 밥 먹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는 며느리의 말에 제가 묻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전혀 생각이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었어요. 아, 그렇지. 방금 먹었다. 내가 깜빡했네. 저는 며느리에게 기억난 척을 하고 서둘러서 밥상을 다시 치웠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됐죠.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치매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손도 다 떨려서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70살이 넘을 때까지 허리나 무릎 이런 데는 아파봤어도 다른데 크게 아픈 곳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위에 보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래서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늦게 온 거지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꼭 기억을 누가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 이게 노망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도 제 눈치를 조금씩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당연히 아들에게도 말했겠죠. 엄마, 그냥 단순히 건망증일 수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안심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도 그런 증상이 몇 번 더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예승이 좀 데리러 갔다 올게요. 그래? 근데 예승이가 누구였더라? 어머니 손자요. 아, 그때는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냥 잠시 손자 이름이 낯설어졌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치매 증상이었겠죠. 며느리도 아들도 그때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비밀번호를 까먹는다거나 사람 이름을 까먹는 것은 예사였고 내가 밥을 몇 번 먹었는지도 헷갈렸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자주 있었네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고 예상처럼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들도 며느리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제 나이면 요즘엔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더 많이 먹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치매 증상을 보이니 가족들이 전부 날이 섰어요. 뭘 조금만 깜빡해도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딜요? 요 앞에 바람 좀 쐬러 갔다 오려고. 밥을 많이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하네. 소화 좀 시키고 올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너무나 화를 내더군요. 그러다 무슨 일 있으시면 어쩌려고요? 그냥 좀 집에 계세요.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양반이. 그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먹고 자고 하는 거 말고도 다른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의 집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산책만 가려고 해도 화를 내니까 우울증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치매는 눈에 띄게 호전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만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머니, 저렇게 어떻게 계속 모셔요? 말 안 해도 나도 알아. 다 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이요? 애도 수능 봐야 하는데 치매 노인을 집에 둘 순 없잖아. 당신이 아무 말 없어서 우리 애 대학은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죠. 말이 돼? 서울대 못 가면 끝장인데. 사람답게 살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대는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요양원 모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아직은 그래도 멀쩡하시잖아. 그래도 지금 당장은 심하지 않으시니까 지켜보자. 한 달 정도 더 보고 그래도 여전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천년만년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건망증이 심할 뿐인데 벌써부터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는 게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때가 손자가 고3이었어요. 한창 예민할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며느리랑 아들도 더 저에게 예민하게 굴었죠. 아직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기 싫다고 떼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대화하는 아들도 괴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자식에게 큰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내보내달라고 할까? 하지만 그것도 제 치매가 심해진다면 결국 아들이 절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말했죠.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좀 요양원에 보내줘라. 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 고민이 많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 짐이라도 덜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었어요. 거기 가면 좋다고 그러더라. 나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아주 좋대.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지내면 치매도 더 좋아진대더라. 네가 의사니까 좀 알아봐서 나 좀 요양원에 보내줘.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보았죠. 그 표정 안에 살짝 빛이 난도를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만큼 아들도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편하게 성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괴로움도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병원도 차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됐다 싶었어요. 이제는 자식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사라져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에게 요양원에 보내달라곤 했지만 한참 울었습니다. 이게 아들을 밖에서 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심 기대했는지도 몰랐죠. 아들이 가지 말라고 끝까지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해주기를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라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비쳤는데 어쩌면 아들이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을 돌려주길 바랐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도 지켜야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겠죠.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속으로 아들 욕도 좀 했네요. 아들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후로 가끔 찾아왔어요. 전화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뜸해지더라고요. 병원도 바쁘고 손자도 대학을 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이겠죠. 우리 아들 의사예요. 그래요? 저를 돌봐주는 보호사에게 말해봐도 믿지도 않아요. 그냥 치매 노인이 헛소리한다고 생각하겠죠. 저도 더 이상은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게 더 욕을 먹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치매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암에 걸렸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알았을 때는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아들에게도 전했더니 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찾지 않으려고요. 숨가쁘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는 것까지 바로 곁에서 지켜보다가 가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 게 아들 탓은 아니죠. 오히려 아들 곁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못 볼 꼴 보이고 평생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어제는 아들에게 편지도 하나 남겼습니다. 제 마지막 진심을 다했어요. 이 편지가 저희 유서가 되겠죠. 남들은 저한테 바보 천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에게 다 주고 저에게 남은 게 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또 제 아들의 엄마가 되고 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아버지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이 어미에게 너는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내가 만약 너를 못 보고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를 떠나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니 너는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줬으면 좋겠다. 이 어미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너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또 행복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김영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이 옳다 그르다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 헌신한 사연자님처럼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